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영상 커뮤니케이션 개발 정영찬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조건이나 배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뭐 이 시대가 이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난 4강 때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시간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이 모방 이론에 따른 그래서 모방 이론이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전적인 어떤 타자의 개념 다시 말해서 구분짓고 그 구분짓는 어떤 경계 사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신의 세계의 모방으로 인간 세계가 만들어졌고 인간 세계의 모방으로 자연 세계가 만들어진 그래서 자연 세계 또는 흔히 이야기하는 예술의 세계는 아무리 사실과 똑같다 하더라도 인간의 세계 실제와 동일할 수는 없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전제예요. 모방 이론의 전제. 똑같은 의미에서 인간 세계 뭐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이데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하고 탐구하고 의문을 갖고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사유하다 보면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이데아가 신의 세계가 아닌 신의 세계의 경계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 신의 세계의 모방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 세계의 최상의 형태가 이데아였어요. 뭐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사유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질서를 다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제되는 건 결코 인간은 그 위의 세계로 도달할 수 없음을. 이게 이제 서구에서 꽤 오랜 시간,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1000년 넘게 이 사고가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사고가 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들은 어, 고착화되거나 그리고 약간 왜곡되거나 뭐 이런 형태에 의해서 제가 현대에까지 말했던 효용의 가치 그리고 종속의 논리 신의 세계의 종속으로 인간 세계를 받고 인간 세계에 가치가 있다 또는 가치가 없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신의 세계에 국한시키고 마찬가지로 자연의 세계 또는 예술의 세계가 가치 있으려면 인간이 사용해 줘야만 가치 있게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는 신에 종속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암흑의 시대라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중세 시대 때는 더 뭔가 고립되고 더 왜곡되고 이런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찰하고 탐구하고 질문하는 것들로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중세 시대는 완전히 이게 다른 형태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신의 세계의 경계, 이 신의 세계의 모방으로 인간 세계가 만들어졌다면 인간 세계의 이데알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탐구하지 않아야 신이 더 신다워지고 그래야 인간 존재의 가치가 더 가치 생산이 된다. 신이 인간을 사용해 줬을 때 인간은 가치가 있는 거야라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이해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 사고할 수 없고 책을 읽을 수 없고 자기 언어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좀 말을 이어가자면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물론 이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지만, 그래서 3강에 제가 맨 마지막에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무언가를 전달하기 시작할 때의 첫 번째 형태는 대면이었어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대면으로 정보를 전달했고, 재미를 전달했어요. 근데 대면 전달의 핵심은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성이 있어요. 제 얼굴을 여러분들은 지금 화상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 전의 시대로 넘어가자면 내 앞에 사람들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내 이야기가 전달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지지를 보내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뭔가 힘을 얻고 권력을 확보하게 되는. 그럼 또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이 이제 무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 스피치를 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정치 권력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구술전승의 시대였죠. 이 구술전승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뭐 잘 듣고 있으면 제가 더 이렇게 더 신나서 설명할 테고 잘 못 듣고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할 테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구술전승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반응에 제가 즉각적으로 또 저의 반응을 더딥힐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되지 않는 시대로 뭐 지금 시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무언가 정보의 전달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던 시대. 근데 이 시대가 조금 더 확장되면서 문자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되게 되는 새로운 시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물리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문자로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놔요. 그리고 그걸 뭐 누구한테 보내면 읽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쓰고 있지만 읽는 사람은 그 읽는 시점이 내가 곧 말하는 시점이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인쇄의 발달과 함께 문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물리적인 어떤 한계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매체로도 변해지고 그리고 디지털 매체로도 변해집니다.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디지털 매체는 어떤 시대일까?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소리 매체의 시대와 다시 말해서 구술 전승의 시대와 문자 전승의 시대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 합쳐졌냐면 문자로 전달하고 인쇄 매체를 통해서 뭐 수많은 어떤 인쇄지를 찍어서 나는 지금 여기서 혼자 쓰고 있지만 이게 인쇄돼서 뭐 그걸 향유하는 사람들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산,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진 형태를 플러스 소리 매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형태가 바로 이 디지털 매체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날로그 매체도 그런 어떤 나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형태도 나타내게 되지만 이게 더 즉각적인 요즘 말로 하면 인터랙티브한 그래서 뭐 IP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방적으로 송출하고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문자 매체에 그 한계가 있었다면 그래서 인쇄 매체에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일방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쌍방향성을 갖게 되는 디지털 매체의 시대로 바뀌어지게 된다. 뭐 이런 어떤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매체는 계속해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 매체 시대의 핵심은요. 시각과 청각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보 획득 수단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면 정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제 아이가 지금 6살인데 이 친구가 아직 뭐 글을 완벽하게는 몰라요. 뭐 글을 조금 뜨문뜨문 읽긴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정보들을 입력하는 방법은 뭔가 보고 듣는 걸로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보 획득 수단이죠. 그렇게 소리를 매체로 하는 시대를 거쳐오게 됩니다. 이 시기의 소통 방식이 상대방을 마주하고 이루어지는 아주 민주적인 쌍방향 소통이었다는 점이 여러분 주목해야 될 점이고요. 현재 디지털 문화가 이런 인터랙티브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여러분 맥루한이 전자기술이 다시금 뭔가 부족 문화를 회복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류는 문자 매체의 시대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문자가 이례적 전달에 그치기 쉬운 소리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의 저장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것들을 확산하는데 훨씬 더 효과 있게 하는. 실제로 초기 문자 매체 시대는요. 어떤 의사소통이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기 위한
그래서 정보를 잘 저장하기 위한 형태로 문자 매체의 시대였어요. 실제로 이 문자가 확산의 어떤 기점을 가지게 된 거는 인쇄 매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문자는 성직자에게 제의할 때 뭐 이렇게 뭔가 적어 놓는,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이 적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었고요. 이 시기에 아직 서적 제작 기술이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특히나 수도원에서는 보통 뭘 했냐면, 이게 중세 시대에 가까운 얘기인데, 인쇄가 발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뭔가 이렇게 손으로 다 수기해서 적어 놨잖아요. 그게 중세 시대, 암흑의 시대. 그래서 뭔가 이데아에 도달할 엄두도 못 냈던 그 시대에 보통 수도원에서 뭘 했냐면, 이미 있었던 종이가 낡아서 뜯어지고 막 허물어지고 하니까 그걸 필사하는 걸 수도원에서 보통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한번 장미의 이름으로 뭐 이런 영화를 한번 보시면 필사를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전승해 갔던. 근데 그건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 수도원들이, 수도사들이. 어떤 고행의 한 차원으로 자기가 잘 모르지만 똑같이 옮겨 적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쇄 매체가 발달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확산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필사본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요. 많은 양의 자료 생산으로 비엘리트 계층까지 문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르네상스의 기폭제가 되는 뭐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개혁 이전의 시대에는 성서를 자기 나라 언어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봤냐면 성서를 헬라어 원어를 성직자가 읽어줘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교회도 얼마나 재미없었냐면, 중세 시대의 어떤 핵심적인 정신적 지주 자체가, 정신적 깃들 자체가 기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두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 않았던 어떤 이유, 뭐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건 그 거기서 전달되어지는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별로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성직자들이 헬라어로 얘기했어요. 독일 사람들에게도 고대 그리스어로 얘기를 했고요. 프랑스 사람에게도 고대 그리스어로 얘기했어요. 물론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그 고대 프랑크어라고 해서 다 이제 뭔가 합쳐지는 어떤 형태, 아직 분화되지 않은 형태였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제 성당, 뭐 교회 이런 데 가면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교회 가면 뭐 자기가 노래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 이전의 중세 시대 때는 자기가 직접 읽는 거는 하나도 없었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앞에서 이제 찬트라고 해서 앞에서 그 수도사들이 노래를 불렀던 거고요. 수도사들이 헬라어로 된, 고대 그리스어로 된 그런 어떤 언어들로 성서를 읽어줬던.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였고, 그러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모토 중에 하나가 솔리데오 스크립투라, 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절이 돼야지 비로소, 그러니까 교회에 안 좋은 것들을 이제 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개혁의 기점 자체가 성서를 자기 언어로 봐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시선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했고요. 뭐 구텐베르크의 뭐 금속 활자. 물론 그보다 훨씬 앞서 우리나라에 직지신경이 있었지만, 서구에서 왜 그렇게 구텐베르크를 강조하냐면 시기 자체가 변하는, 시대 자체가 변하는 큰 어떤 메커니즘의 변화, 하나의 큰 증폭이 있었거든요. 그게 인쇄술이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컸던 일인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소수의 특권 계급이 독점하던 문자 매체가 해방되고요. 민중들이 자기의 언어로 글을 읽기 시작했고요. 종교 서적에 국한되었던 필사본의 문제 시대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사가 아니라 이제 인쇄를 하게 되고, 누구나 자기의 언어로 글을 읽게 되는 그런 르네상스. 근데 르네상스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예요. 어떻게?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탐구할 수 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요, 아이러니하게 누구나가 되지 못해요. 왜? 여전히 경제적인 굴레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누구나 책을 읽자면 읽을 수 있지만, 당시의 책값이요. 어, 당시의 책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거의 집안 책값. 20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책 한 권에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자면 한 4억 정도. 책 한 권에. 그리고 왜냐면 그때는 더 두루마리, 막 2000년 전은 더.
그리고 그게 이제 필사로 쓰여져 있던 그 시대에는 뭐 조금 싸져서 뭐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1억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 정도 했던 책값. 이게 뭐 중세 시대가 거치고 르네상스가 됐다고 해서 책값이 싸졌다. 물론 인쇄술이 발달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민들이 책을 사서 보기에는 좀 비싼 값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에게 동일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자라고 하면서 뭐 도서관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뭐 대학도 생기게 되지만 대학도 결국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가게 되는 뭐 그런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어쨌든 18세기부터 이 패트론 체제를 벗어난 자유작가들이 등장하게 되고 여성들의 소비층을 편입시키고 본격적인 대중문화가 출발하게 된 기점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날로그 매체의 시대, 이 시대가 이제 더 진행되게 되면서 소리로만 전달되면서 청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확대시켜서 더욱 적극적으로 매체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고요. 새롭게 선보인 장르, 이제 방송극. 그래서 실제로 초기의 아날로그 매체는 라디오에 국한됐었습니다.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전환되다가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이제 시대로 계속해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초기 아날로그 매체 시대의 영화도 이런 식으로 뭐 소리가 같이 못 가니까 이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가게 되고 더빙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결정적인 어떤 계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날로그 매체 시대의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스컬처와 아우라의 붕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대중문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원본에서만 나타나는 그 아우라를 복제되는 작품에서는 생겨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벤야민은요 실제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즉 매스컬처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가 이 아우라의 붕괴다. 다시 말해서 원본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원본만으로 보고 있던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으로 얘기하자면 기계 시대에 실제로 사회의 어떤 현상 아니면 자연을 보고 그대로 모방한 어떤 그 그림에 그렸던 그 작가의 생각과 어떤 관념들을 유추한 다음에 우리가 전달받게 되는 메시지. 이때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우라, 실제로 원본을 그렸던 그 아우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지만 대중문화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기 시대의 발달과 함께 이런 식으로 대량 소비를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더 싸게 생산해서 더 비싸게 팔면 많이 팔면 더 중요한 시대. 이런 어떤 시대에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정말 예술적인 건 뭐고 그러면 상업적인 건 뭘까? 이런 어떤 고민들에 봉착하게 됐던 그런 어떤 핵심이 이런 부분의 변화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매체 시대의 음반과 녹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좀 일방향성, 이제 앞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는 문자가 인쇄되면서 확산되는 그 기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진, 이미지도 되고요. 움직이는 이미지 해서 영상도 되고요. 그래서 텔레비전,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로 다양한 모습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어떤 여지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매체 자체는 디지털 매체로의 계속된 변화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디지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크게 확산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다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실 거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 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게 되실 거고 그런 어떤 배경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시자면 디지털 기술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매체 자체보다는 콘텐츠의 중요성이 실제로 부각되게 됩니다. 매체는 있는데 안에 담겨진 내용이 없으면 매체만으로 향유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매체만 보고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매체도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미디어가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컨텐츠가 충분히 메시지가 됐기 때문에 컨텐츠를 담고 있는 메시지도 미디어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가수가 그 노래가 정말 재밌어야 콘서트도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응원봉을 흔드는 응원 문화도 재밌는 거지. 뭐 실제로 가수의 노래가 재미없고 가수의 노래가 별로 즐길 만한 게 아닌데 그걸 보는 어떤 콘서트나 어떤 응원 문화가 재밌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팀, 내가 뭐 진짜 즐거워하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 나가야 응원할 맛도 나는 거죠. 잘 나가지 않으면 응원할 맛도 안 나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왜 컨텐츠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컨텐츠가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재밌어야 미디어도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컨텐츠가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데 미디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문화 향유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창조자가 되고 이제 향유자와 공급자의 경계도 사라지게 되는 영역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가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의 변화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공급자가 딱 정해져 있고 향유자가 정해져 있었던 게 아날로그 매체의 핵심이었어요. 왜? 돈 있는 사람이 라디오를 만들 수 있었고 돈 있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지나면서 디지털 매체로 오면서 MCN 같은 거. 여러분 뭐 처음에 했던 UCC, 유저가 크리에이트 하는 컨텐츠. 나 향유자인데 나도 제작할 수 있어. 나도 만들 수 있어. 뭐예요? 공급자와 향유자의 개념이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팬덤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을 그냥 공급되어지는 어떤 이 연예인, 아티스트의 내용들을 내가 향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팬픽을 만들기도 하고요. 내가 팬 아트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실제로 이 연예인은 좋아한다라는 어떤 굴레, 그 교집합 때문에 같은 팬들끼리도 이 내용들이 확산되게 되면 그럼 누가 공급자예요? 기획자만 아니면 기획사만 아니면 제작사만 어떤 공급자인가요? 아니죠. 이제 팬도 향유자도 공급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공급자와 향유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내가 프로덕트인지 컨슈머인지도 헷갈리게 되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프로슈머가 등장하게 되는. 프로슈머가 등장하게 되는 것들. 이런 어떤 배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하셔야 될 건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디지털 혁명, 뭐 흔히 이야기하면 이전에 우리가 전단에서 이야기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이 있었고요. 그렇죠? 뭐 스마트하지 않은 폰. 그렇게 평가하면서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이제 핸드폰. 그렇죠? 이렇게 뭐 접어서 하는 거. 아니면 눌러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전에 스마트폰이 아니었던 시대의 핸드폰과 휴대전화와 지금 스마트폰으로서의 휴대전화의 핵심적 차이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과 그 전에 일반 휴대전화의 차이. 가장 강력한 어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되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근데 이 기획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어떤 요소, 변화의 요소들을 다 캐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의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도요, 도스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도스. 그래서 도스는 한 프로그램을 열려면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요. 글로만 접근해야 나는 그 한 가지의 태스크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도스 시대의 핵심이에요. 뭐 옛날에 아주 옛날이었죠. 그렇죠. 저도 한 초중 뭐 이때.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윈도우라고 하는 윈도우 90, 윈도우 94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윈도우 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도스에서 윈도우의 변화도 PC,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의 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PC 하면서 한 번에 컴퓨터를 켜고 아니면 랩탑을 켜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톡도 띄워놓고 이것도 띄워놓고 유튜브도 옆에 살짝 띄워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 가보세요. 다 주식 이쪽에 띄워놓고 뭐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게임만 하세요? 옆에 뭐 이렇게 VOD도 하나 틀어놓고 그렇죠? 유튜브도 하나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또 통신 이용해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죠? 스마트폰과 그렇지 않은 이전의 일반 휴대전화의 핵심의 차이는 멀티태스킹과 모노태스킹과의 차이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3강, 4강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모노태스킹, 다시 말해서 문자로 정보를 전달받기 좋았던 시대의 핵심은 개연성, 합리성, 인과성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이해돼야 뒤에 내용이 이해됐던. 근데 요즘 시대는 바뀌었다 그랬죠? 한 가지의 일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면서 그 전체를 이미지 스캐닝 하듯이 탁 찍어버려요. 이런 시대의 조건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 디지털의 이해도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죠. 디지털 혁명은요, 어텀에서 비트로의 전환이에요. 실제로 어떤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USB가 점점 싸지죠. 예를 들어서 뭐 32기가짜리라면 옛날에는 뭐 한 10만 원이었다면 5만 원, 4만 원, 지금 만 원대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담길 수 있는 게 뭐 USB 하나 8기가짜리, 16기가, 32기가. USB 크기가 커졌나요? 8기가보다 16은 두 배로 커졌고 16보다 32는 두 배로 커졌나요? USB 크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트레이. 다시 말해서 그 안을 쪼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플래시라고 하는 이 디스크를 안을 쪼갤 수 있는 기술이 더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무딘 칼로 잘랐다면 이제는 더 나노하고 마이크로한 칼들로 잘라서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규모, 그 구조 자체를 더 디테일하게 잘라놓는 거죠. 그래서 8기가가 16기가가 되고 16기가 32기가가 되는 거예요. 두 배로 자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혁명에서는 어텀에서 비트로의 전환인 거예요. 어텀은 실제로 크기의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한다면 비트는 이 물리적인, 그래서 올드미디어가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형태,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파일을 받아볼 때 파일에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과제를 내면서도 mp4로 주세요, AVI로 주세요, 뭐 MKV로 주세요 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비트레이를 맞춰놓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정보를 전달받고 제공받을 때 항상 무언가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다른 장치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비트레이에 따른 확장자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보세요. 아날로그는 정보는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물리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신호를 전송할 때 소리의 진동을 전기 파장으로 바꾸어서 물리량, 어텀으로 전달하게 된다면, 디지털은 뭐예요? 전부 다 모든 데이터를 수학적 부호로 바꿔버립니다. 0과 1의 조합으로 바꿔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과제를 합니다. 뭐 mp4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0과 1의 조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수학적 부호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같은 성질을 갖게 되고 서로 섞여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전에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따로 다른 어텀을 갖고 있었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다른 선을 갖고 있게 됐었어요. 여러분, 옛날 혹시 비디오가 있다면 집에서 한번 보세요. 뒤에 꽂는 게 소리 따로 꽂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뭐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해서, 빨간색, 하얀색은 소리, 노란색은 영상, 이렇게 해서 따로 꽂아야 돼요. AV 잭은. 근데 요즘은 어때요? HDMI 해가지고 한 번에 꽂아요. 이 마이크로한 어떤 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접근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기술의 혁명적 변화는 이러한 디지털 특성 때문에 가능해졌고요. 실제로 집에서 TV를 보는 거, 옛날에 케이블 TV라고 하면 케이블 한 회선에 그 안에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선은 영상을 보내고 한 선은 음성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선이 하나예요. 뭐 광, 랜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선을 두 개를 깔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선 안에서 정보를 서로 즉시 인터랙티브하게 주고받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장과 유통의 신호가 바뀌었다는 건 물리적 변환이 아니라 부호적 변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량 또는 물리적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반면, 이제 디지털은 대상을 수학적 부호로만 반응하면 돼요. 그래서 영상도 올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올 수 있고 링크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이퍼한 무언 정보, 인포메이션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이크가 이전에는 아날로그면 앰프에서 전류를 증폭해서 증폭된 걸 다시 소리로 재생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인코딩 해가지고 숫자로 보내게 되고요. 디코딩 해가지고 그걸 스피커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어떤 입력 장치가 있으면 처리 장치, 출력 장치 이렇게 되는 인코드와 디코드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아날로그하고 전기 신호를 아날로그하는 거예요. 디지털은 물리적 양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저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전류, 전압값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온오프만 있으면 돼요.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이진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컴퓨터는 이진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 바이트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나. 그래서 몇 픽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바이트를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디지털을 이해하셔야 각 문자의 고유 번호가 미리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어텀의 세상에서는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도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가 컨트롤 C, 컨트롤 V의 시대라는 건 바이트, 비트로 저장되고 그래서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려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 아닌 롱테일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생산량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수학 체증의 어떤 법칙, 그런 특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통 산업과 콘텐츠 산업은 완전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뭐 이런 얘기들로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IT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업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업하면 이제 몇 군데가 있지만 여전히 MT, 매니팩처러한 다시 말해서 어떤 생산의 테크놀로지로 먹고 사는 기업이 훨씬 많아요. 삼성이 팔고 있는 게 삼성이 IT 기업? 뭐 반도체도 하고 뭐 하지만 실제로 반도체라고 하는 물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게 삼성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자동차도 팔고요, 뭐 냉장고도 팔고, 뭐 핸드폰도 기기도 팔고 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 애플. 그래서 인포메이션만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로 비교를 하자면 훨씬 더 커지는 애플이 훨씬 더 뭔가 다른 방식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성이 IT를 모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표방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삼성 카드를 뭐 앱으로 이렇게 결제하고 뭐 NFC 뭐 이런 방식으로 결제하고 근데 그거 다 단말기 사업이에요. 결국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단말기를 카드사 가맹점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IT가 아니죠. 인포메이션을 파는 게 아니죠. 뭘 파는 거예요? 매뉴팩처러한 제품들을 파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부족한. 보세요. 실제로 수익을 얘기를 하자면 NC소프트가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이게 이제 IT의 핵심인 거죠. 시대도 이제 MT가 아닌 IT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요즘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가가치, 뭐 옛날에 얘기했던 창조경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디지털이 바꾸는 세상은요. 이전에는 융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떤 물리적인 전환, 물리적인 어떤 화합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뭐 보통 이런 걸 퓨전이라고 얘기했어요. 퓨전.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컨버전스는 뭔가 융합, 수렴하고 그렇죠? 뭐 흔히 이야기하는 조명에서 뭐 빨록파 그래서 RGB 코드를 이제 화합하고 뭐 이러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듯이 이 컨버전스가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의 핵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산업의 어떤 가치 사슬에 따르자면 A 산업은 A 산업대로 그래서 각각 구분되어야 됐다면 이제는 A 산업이 A 산업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하더라도 뭔가 디지털 코드에 또는 또 다른 어떤 경험제 코드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전환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IT를 접목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융합적인 어떤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어떤 시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애플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거,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건 자동차 생산이에요. 자동차 생산이라고 하는 게 MT, Manufacturer한 테크놀로지의 핵심이거든요. 거의 끝이에요. 그리고 뭐 조선 사업 이런 거, 비행기 사업. 이런 거 조선 비행기의 어떤 핵심도 다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뭔가 다른 맥락을 갖고 있는 건
매뉴팩처러의 인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접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에서 그 뭐 이런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면 테슬라에는 이 패널이 있어요. 이렇게 뭐 14인치, 16인치 패널이 앞에 딱 그게 메인 브레인이에요. 차에. 그럼 여기다가 자율주행을 따로 뭐 뭔가 옵션을 끼워 넣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앱스토어에서 뭔가 다운받듯이 여기다가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요. 근데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 다운받는 값이 800만 원 정도. 그래야 차가 자율주행 차가 되는 거예요. 그냥 테슬라는 전기차. 그래서 이런 방식, 다시 말해서 이제 매뉴팩처러란 상품에도 계속해서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어가게 되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 기술이 있게 되는 거죠.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향유자가 이제 허물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인터넷은 결국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구글 에릭 슈미트 이전 회장의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인터넷을 결국에 인터넷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집에 이제 랜선 안 깔아도 다 되는 어떤 시대. 또 막 완전 다른 시대가 된다는 거죠. 5G에 그렇게 목숨 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필요 없다는 거. 물리적인 연결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텀의 시대는 계속해서 종말하고 있고요. 더 편의에 의해서 비트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뭐 애플페이도 마찬가지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뭐 중국에 가면 다 알리페이 쓰고 있고 엠페이, 뭐 구글 월렛 다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로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IT 산업. 이제는 은행도 은행 안 가요. 다 뭘 써요? 카카오뱅크. 뭐 이렇게 되는 시대. 이런 변화로 가게 되는 거죠. 기기가 융합되고요. 유무선망이 융합되고 방송통신이 융합되고요. 뭐 이런 형태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니치 마켓, 그 틈새 시장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지 않은. 물론 규제에 의해서 참 어렵긴 했지만 차량을 소유하는 게 아니야 같이 타는 거야 공유 경제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났던 이제 뭐 자동차 그다음 뭐 택시랑 막 분쟁이 있었던 이런 것들도 뭐 그 어떤 규제만 없다면 여러분 그게 생산되기 훨씬 좋은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세요. 다 우버 택시 탑니다. 자기 차로 택시 하는 거예요. 택시 산업에 반발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타다 같은 거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운 시장이 계속해서 창출되게 되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렌트카 하려면 업체에게 빌려야 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연결이 있어야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공유 경제에 있어서의 렌트카, 그러니까 카쉐어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 산업,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사물 인터넷, IoT, 빅데이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 이해로 계속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월마트, 그래서 물리적인 상품을 파는 것, 네, 유튜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있을까? 13년어치가 하루에 만들어지고 트윗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 여러분 요즘 혹시 관심이 있다면 이런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마이 데이터. 데이터가 내가 제공한 데이터 때문에 페이스북이 먹고 살고요. 내가 제공한 데이터 때문에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 트위터, 구글이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데이터의 프로퍼티, 그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장 못해. 맨날 어떤 IP, 다른 어떤 인텔리전스한 프로퍼티 때문에 내가 저작권법 막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 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남긴 인스타의 그림들, 사진들, 페이스북의 사진들, 구글에 어떤 올린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권리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해야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중요한 니치 마켓이 될 수 있거든요. 마이데이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꼭 보셔야 될 만한 어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엔 이 디지털이 바꾸는 이 시기에 따라서 기기도 융합되고요. 기존의 기기도 디지털되고 내가 이제 아이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에어팟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연결이 되는 핸드폰. 처음에 이 스마트워치가 나왔을 때 뭐 대부분 그랬죠. 그거 무슨 기능이 있는데?
뭐가 좋아? 어떤 좋은 기능이 있어? 근데 애플 워치 쓰는 사람들은 이래요. 이 기능 없어도 돼. 그냥 되게 편해. 원래 있었던 것처럼 편해.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의 핵심인 거죠. 애플 제품을 따라하듯이 다른 제품들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매뉴얼이 이제는 없어요. 설명서가 없어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디지털화되고 이게 융합에 아주 익숙한 시대에는 당연히 매뉴얼 안 보는 게 너무 정확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유튜브 한번 찾아보면 돼요. 이런 어떤 방식으로의 변화가 아주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유무선망이 계속해서 융합되게 되고, 그쵸. 와이파이, 와이브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뭐 이런 것도 옛날 얘기죠. 이게 유선인지 무선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통합의 필요성, 모바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어떻게 포터블을 강화할 수 있을까? 누가나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무선망의 어떤 뭐 이런 방송, 그럼 통신, 지금은 뭐 방송통신을 하나로 엮어내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또 다른 특성으로 바뀌어지게 될지는 또 모를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이 계속해서 융합되고 있고요. 방송 따로, 통신 따로 뭐 이런 어떤 시대, 구분짓는 시대가 종말되게 되고 그래서 방통이 융합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기기, 융합, 디지털 컨버전스, 망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서 어떤 컨버전스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뭐 키위미디어라고 하는 업체에서 최근에 공장을 만듭니다. 그 공장이 마스크 공장이에요. 그리고 마스크에 IoT 기술을 넣으려고 해요. 단순히 이게 그냥 뭐 마스크를 가리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전에는 그 SM에서도 제일 한 몇 년 전까지 강력하게 추진했던 새로운 신사업 중에 하나가 렌즈예요. 렌즈. 컬러 렌즈. 동남아시아 사람들 또는 아시아 계통,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 이 눈 아래 색깔을 바꾸면서 뭔가 신비감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예인들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연예 기획사들이 이 렌즈 시장에 뛰어들었던 첫 번째 원인 자체는 여기에 IoT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AR처럼 현실에서 이 렌즈를 통해서 보여지는 새로운 비주얼을 만들고 마치 그냥 흔들 수 있는 응원봉을 하나의 IoT로 연결해서 중요한 무대 장치로 만들듯이 여러분 이런 융합의 어떤 인식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마켓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중요한 개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신다면 그냥 영상을 잘 만드는 것만 고민하실지 아니면 이 영상을 지금 누가 보고 어떤 형태로 보고 그래서 모바일로 볼 건지 뭐 크게 볼 건지 뭐 이런 하이엔드로 볼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구현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이제는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고요. 창조적인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융합의 관점에서 보셔야 새로운 부분에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들 그런 어떤 진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그런 기획자, 그런 제작자, 그런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콘텐츠는 계속해서 중요해지고요. 아마존이 왜 우디 앨런을 영입했을까? 마찬가지로 왜 애플이 픽사를 영입했을까? 여러분 이 시장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디즈니와 왜 픽사가 계속해서 손을 잡고 그리고 애플과 왜 자꾸 뭔가 붙었다가 떨어졌고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왜 디즈니 상품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럼 넷플릭스는 왜 그 큰 돈을 들여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스트리밍.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신디케이터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떤 시장의 핵심은 뭘까? 네. 그 콘텐츠 추천이 점점 더 뭔가 디테일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뭘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지올로지 등 회사에서 영화 개봉 전 옛날에는 개봉한 다음에 한 뭐 3주 걸렸다면 이제는 개봉 전에 다 미리 예매율로 영화의 성패를 판가름하죠. 계속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컨버전스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요. 니치 마켓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더 창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로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마주 볼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계속된 이 커뮤니케이션의 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세 번의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요. 이 세 번의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으로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프로모션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일부러 좀 빨리 말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강의, 물론 이전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시대의 이해에 대해서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언제든 연락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또는 이 이해의 폭과 질을 높여 놓으셔야 여러분 훨씬 더 앞으로의 어떤 생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것들이 시장에 아주 꼭 들어맞는 그런 구현,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제작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